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10월 30일,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구독해서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달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렸는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뭐 알고리즘이 작동을 한대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0일인데요. 시장 현황 및 팩트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중동 전쟁이 많이 시끄러운데요. 유가하고 미국 재정 압박하는 중동 전쟁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예측하는 시나리오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경제 지표 악화 이렇게 썼습니다.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두 달째 3% 이상을 넘어섰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 상승에 좀 압박이 되는데요. 금리 인상이 되면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진퇴양난입니다, 사실. 그것도 좀 체크하고요. 청담동의 위기라고 썼습니다. PF 브릿지론, 새마을금고의 향방 이렇게 써놨는데요. 새마을금고가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청담동 위기론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기사에 좀 나오다가요. 이게 조금 사그러드는 것 같은데 사실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 신호가 크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격 조정기 돌입 이렇게 썼습니다. 본격이 조정기가 도입된다. 9월부터 좀 시장이 잘 바뀔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올렸고 그런 부분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표로도 나타나고 거래량 9월, 10월 거래량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린 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계속 증가가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격 조정기에 돌입하는 형태로 지금 가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주요 뉴스입니다. 그 F-16 이란 때렸다 이런 뉴스 떴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틀 전에 이렇게 때렸는데 F-16이 두 대가 떠가지고 이제 항모에서 떴나 그런데 친이란 시설인 시리아에 있는 일부 군 시설 같은 거를 탄약고나 이런 거 폭발시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하마스 공격한다고 민간인 미리 대피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이렇게 더 이상 끼지 마라, 이란 같은 데 끼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리 이제 여기 친이란 시설 공습 두 곳을 해버렸어요. 이게 좀 민감하죠, 여러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일 쇼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이란 대통령이 오늘 뭐라 그러냐면 레드라인 넘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이제 못 참겠다라는 그 직전이거든요. 여기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는 이제 아랍권들하고 과연 이게 서방하고 붙게 되면 이제 중동 전쟁이 진짜 벌어집니다. 이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요. 그 이란은 지금 히잡 시위를 하잖아요. 히잡. 그 여성분들이 히잡에 쓰는 거에 대해서 좀 그만해라 이렇게. 그게 이제 커지고 있어요. 벌써 1년째인데 특히 지금 이 혼동기에 커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좀 그런 지도자들의 어떤 성향들이 그렇잖아요. 안에 문제가 있으면 밖에타에 일을 터뜨려가지고 뭐 애국심에 호소하고 이래가지고 넘기려는 어떤 아슬아슬한 국민을 담보로 한 나쁜 형태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바이든도 재선을 돼야 되니까 여기서 일이 터지면은 미국이 지금 잡아놓은 경제 상황이 문제가 터지거든요. 또 이스라엘도 날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안에 그 네타냐후 이 대통령이 뭐 안 좋은 행동 좀 정책으로 하다가 이스라엘에서 막 내전 분위기가 막 발생이 직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명분 없이 이쪽으로 화살을 돌리고 싶어하는 이런 안 좋은 요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우습게 뭐 이거 안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시나리오가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이란이 레드라인 넘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레드라인이라는 게 금지하는 선이잖아요. 경고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아랍권이 만약에 여기에 호응을 한다면 일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통제불능이라는 얘기를 2주 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미국이 던진 거예요. 완전히 공습을 던져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레드라인이라고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뭐 새 전선이 열릴 수도 있다. 이건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좀 현금 보유하시고 무리하게 지금 집 사고 이런 타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지만 만약에 안 좋아지면 진짜 집값은 더 폭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당분간 좀 쉬었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를 우리가 예측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기전, 중기전, 장기전이 있을 텐데 일단 단기전하고 장기전 세 가지 시나리오로 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이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가지고요.
시나리오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한 걸 추격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스라엘 가자지구가 대규모 공습을 하고 제한적으로 지상군을 돌입하고 하마스만 무력화시킨 다음에 다시 철수하는 거. 약간 보복의 차원에서 끝나는 거죠. 이러고 단기간에 끝나면 좀 낫다. 이럴 때는 지금 세계 경제가 수요 둔화 형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 연말까지 100달러 이내에서 움직이겠다. 잠깐 출렁이지만 가겠다 이 얘기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뭐냐면 장기전으로 갈 때죠. 여기서 장기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KDI에서 제한적 전선 확대, 이스라엘 가자지구를 점령을 하고 하마스 정당 지도부를 축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전으로 되죠. 축출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럴 때 레바논, 뭐 시리아, 뭐 헤즈볼라 등 시아파 무장 세력들이 전선이 확대가 되고 이러면 또 전선이 더 펼쳐지는 거죠. 전쟁이, 새로운 전쟁이. 이러면 이제 장기전 가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유가가 장기화될수록 중동 산유국들, 뭐 레바논부터 다 개입하면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가죠. 그래서 100달러 상에서 120달러, 20% 오른 거예요. 우리는 정말 타격이 큽니다. 수출가로서. 우리가 제3가공업을 많이 하는데 원유의 원재료인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한테 정말 큰 타격입니다. 이럴 것도 좀 도움이 안 되는데 그나마 120인데 다음이 이제 더 중요합니다. 장기전인데요. 이란이 이제 개입할 때입니다. 이란이 지금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이란이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잖아요. 미국도 뒤에 있고. 그럼 이란이 붙으면 이 사우디도 조금 관건인데, 사우디가 사이는 안 좋지만 이게 아랍권하고 어떤 형태를 취할지, 다른 나라도 많잖아요. 레바논, 시리아도 있고 요르단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들이 있어서 이 나라들이 과연 뒤에 또 저 뒤에 가면 러시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데 그냥 이 선에서 머무르길. 이거 없어도 지금 경제가 저건데, 그죠? 이건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지게 되면 그 오일 쇼크 때 그때처럼 똑같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시나리오는 150달러예요. 이건 거의 죽음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 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난리가 나죠. 지금도 경제 시스템이 어긋나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역사적으로 돈을 많이 풀어서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다 끝이 안 좋았습니다. 큰 위험을 겪거나 위기를 겪게 돼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경제지표 제가 써놨는데요. 경제지표 보시면 수치가 안 좋죠,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수치가 84, 74, 70. 이 경기 동향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 향후 경기 전망이 너무 안 좋습니다. 70까지 내려왔고요. 이 레고랜드 샀을 때 갑자기 나라가 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때 50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70이면 이게 그림이 이어져서 올라갈 것이냐. 이 힘이 좀 리스크가 너무 많잖아요. 중국발,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중동, 우리는 우리 자체적인 문제 너무 많습니다. 리스크가. 이런 부분 너무 쉽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되고. 다음 그 기업들 모습인데요. 기업들이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얘기하잖아요. 기업들 수치가 어때요, 여러분? 전 산업, 그러니까 전체 산업이에요, 대한민국. 기업자 대표 사장님들한테 여쭤보니까 100이 돼야 반반인 거예요. 유지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치는. 100 이하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안 좋은 정도가 좀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심각한데 이게 보시면 어때요? 67, 63까지 막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73에서 이게 전 산업이 73에서 69로 됐고요. 다행히 제조업이 67에서 69로 조금 올랐어요. 그래도 100에서 한참 떨어지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메꿀까요?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 빚으로 쌓아올린 어떤 문제점들이 이제 나타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중소기업들은 더 심합니다. 63. 이건 뭐 정말 안 좋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 부동산 시장에 결국은 나타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볼까요? 금리 상승 당분간 이어질 수도 이렇게 썼습니다. 보도자료가 9월 달에 나왔는데 10월 27일 날 이제 보도했어요. 엊그제예요, 엊그제인데 가중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걸 이제 통계자료를 가중평균금리를 계속 내는데 이게 상황이 어떻냐면 이게 많이 올라갔어요. 보시면 2021년도에 3.63인데 4.35.
기본이 올라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아는 코픽스 금리라는 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이 선에서가 이제 최평균인데 지금 실제로 5대 은행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가 취합한 걸 보니까 5% 6%대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코픽스 금리를 보면은 신규 취급액 기준이야. 이렇게 코픽스 금리 아시죠? 조달 금리 은행에서 1년일 때 3.8이에요. 잔액 기준으로는 이제 신규 잔액이 있고 기존 잔액이 있는데 3.8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29일이에요. 오늘 날짜 높죠? 일단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산할 게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 제가 이제 폭등하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중도금 1회차 예전에 했던 건데요. 지금 2.7%예요. 그러면 아까 그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 여기서 지금 중도금 1회차 작년 8월, 이거 3월 8월이에요. 여기는 1.99예요. 여기는 영통이에요, 지역이. 대전은 2.3%. 가상금리에요, 여러분. 그럼 분양아파트 작년 5월이에요. 장애유동은 1.3%인데 경기철산자이는 2.4%예요, 지금. 1회차 때. 그럼 지금 가중평균 금리랑 가상금리랑 덧셈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금리 코픽스의 가상금리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제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여기 볼까요? 3.8이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해 볼게요. 그럼 5% 나옵니다. 뭐 시중에서 뭐 4% 자꾸 얘기하는데 중도금 대출 6% 나중에 주택담보대출 갔을 때 좀 낫겠지만 여기 보시면 2.4 더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7인데 2.4예요. 6%입니다. 6%. 훌떡 넘어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성 가지고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짜 여력이 되시고 실거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때만 청약 들어가셔야 돼요. 특히 민간은요. 민간이 지금 펌핑해가지고 건축비 뭐 코스프레 해가지고 엄청 띄우는데 물론 좀 올랐지만 이 정도 분양가 오를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런데 일조를 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하락기에는 원래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출 받는 게 좋고 상승기에는 잔액 기준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취급액은 이제 변동금리로 가다 보니까 하락기에는 더 유리하죠. 잔액 기준이 이제 좀 텀이 길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한 일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잔액 기준 코픽스도 높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예전에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만큼 이 금융시장이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신경 쓰셔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으시면 절대 무리하지 마십시오. 예전처럼 더 올라가고 그런 폭등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청담동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 청담동 이렇게 좋은데 입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 중단 위기, PF 문제가 기사가 나왔잖아요. 며칠 전에. 자세한 하나 정리해보면서 의미를 볼까요? 이렇게 위치가 좋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때요? 위치 너무 좋죠? 청담동 보이면 청담역에, 영동대교에, 여기 보시면 분당, 마사회 강남점, 본관, 좀 지나면 롯데월드 있고, 뭐 엄청 자리 좋습니다. 프리마 호텔 자리인데요. 이걸 다 사서 복합 공간으로 이제 새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완판한 것처럼 이렇게 됐어요, 강남이. 근데 이거 좀, 진위를 좀 보고 싶은데, 이런 게 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업이 가야 되는데, 완판이 됐다 그러면, 분양대금이 들어오니까, 부동산 PF 당연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완판은 됐는데, 계약이 완료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오피스 스텔 상업시설 100% 분양 완료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나 볼까요? 100% 일은 안 되는데, 여기 좀 가렸네요, 여러분. 가렸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청담동 제목입니다. 이 현장의 상황입니다. 대출 규모가 4,640억이에요. 브릿지론으로. 이미 5월에 한번 얘기가 있었고, 새마을금고가 안 좋았잖아요. 8월에, 그리고 10월 18일에서 지금 결국은 이제 대주단 회의 새마을금고가 아예 안 들어가면서 이미 손을 뗐습니다. 떼가지고 대출 만기 연장을 하려면 66%,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돼요. 동의를 할 때 연장이 돼가지고 가는데 이때는 만기 연장하면서 이자 또 어느 정도 대주단이 감면 조금 해주고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건데 이러려면 75%가 동의를 해야 돼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비율이 39%예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채권 회수 들어갑니다. 1차 만기가 1차 때 이미 통보를 했었나 봐요. 5월에. 근데
수차례 연기를 했고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새마을금고가 자금 회수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럼 만기가 이제 연장되지 않고 갚아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한 이익의 상실이라는 게 이제 돼서 토지 공매로 자금 회수가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제가 이자를 잘 내고 있으면 언제까지 기간은 지켜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갚아달라. 만기 연장 안 하겠다. 그걸 갚아야 된다 그러면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갚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그때 기한의 이득들이 일단 사라졌다는 얘기인데 이러고 나면 이제 채권에서 들어갑니다. 토지 공매로. 이때 이제 그럼 채권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새마을금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뱅크런도 났었고 한때 잘 이제 뭐 정부가 나서서 마무리된 것 같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3조 원의 채권을 순매도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뭐 요동을 쳤었잖아요. 최근 다행히 이제 뭐 잘 버텼지만 최근에 새마을금고가 8%짜리, 12%짜리 특판 상품을 발매를 해서 완판이 됐어요. 왜 이걸 팔까요? 돈이 많으면 8%할 이유가 없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시행자가 이제 미래인이라는 데인데 이게 행안부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마을금고니까 이 40%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는 이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을 안 하면 이건 도산이에요. 아니면 다른 데서 메꿔야겠죠. 다른 대환 대출해야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누가 대환 대출하는데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뭐 여러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분위기상은 안 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에 송파구 문정동 르피에드가 이 부동산 상승기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거든요. 성공을 했어요, 나름. 그리고 대전에 둔산에 그랑 르피에드를 했는데 얘가 이제 문제가 터졌고 이 청담으로 이어진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먼저 이거 보시면 1,800원입니다. 이렇게. 이자율이 있는데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4.5%, 4.5%. 1,800에 4.5%면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죠? 밑에 것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1순위가 금액이 이거 더하시면 대충 어떻게 해요? 200, 200, 500, 600, 1,000, 2,000, 3,000원. 전체 사업비의 거의 70%예요. 70%가 4.5%짜리인데 그나마 이걸 연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연장을 못하는 거죠. 이자율이 너무 낮으니까. 이해되셨죠? 8%로 지금 예금 수신금리를 특판하는데 조달금리가 지금 4%, 5%에 가까운데 어떻게 4.5로 하겠어요? 손해인데. 그러니까 빠진다는 겁니다. 말은 뭐 총대는 새마을금고가 맺지만 이 나머지 입장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그죠? 여기는 5%, 7%니까 여기 갈 수 있겠죠. 여기 빠지면 이만큼 4.5% 들어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업성보다는 이 새마을금고 자체에서 자금이 어떤 보이지 않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대전 둔산의 그랑 르피에드가 이게 청약에 좀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좀 근데 이거는 돈이 좀 자금이 이어졌어요. 이것도 새마을금고가 선순위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 들어갔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부담이 되죠. 자금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상황으로 와서 이 정부 그 전국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죄송합니다. 잠시 전에 보느라고 이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 갑자기 패턴이 약간 힘을 잃는 것 같죠? 이 저점보다 더 내려왔습니다. 32,000원으로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입니다. 쭉 떴다가 뭐 긴 시계열은 제가 아무 현재만 봐도 1월에 비해서 이렇게 32,000이에요. 37,000까지 갔다가 2,000을 빠졌어요. 10월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될지 이거 더 치고 올라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여기서 꺾였죠. 그림을 좀 더 편하게 보면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자, 이렇게 쭉 잘 치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그죠? 쭉 가다가 3,700, 이때부터 제가 얘기 드렸죠. 이제부터 하다 9월 되면은 뭐 신호가 올 거다 그랬는데 일단 10월이 지금 현재 지금 1,000개 좀 안 되는데요. 현재 거래량을 갖고 가중 추정치를 계산해 보니까 2,700개 정도 나옵니다. 잘해야 3,000개. 어쩌면 2,000대에서 머물 수도 있어요. 2,000 초반에서. 근데 2,700 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어때요, 여러분? 그 시장 상황이 펌핑하는 게 이제 끝났습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9년도에도 딱 10개월 정도 힘쓰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푹 꺾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태가 예전보다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지는 되는 것 같지만 8월 달에 그 50년 주담대가 8월 달에 마무리가 됐으면요. 9월 달에 사전 심사 승인이 나가지고 대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9월 달 거래량이 중요한데 9월 달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중요한 제가 지표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꺾이면 이제 제대로 재조정기의 초입이다. 신호들이 나타날 거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다음 달에 10월 달은 3천은 무조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분위기 완전히 바뀝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측이고.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볼게요. 똑같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그림의 패턴이 다 비슷하죠? 부산 아파트도 2431, 이것도 못 뚫고, 이건 뭐야? 50년 주담대 힘입니다. 50년 주담대로 잠시 힘쓴 거예요. 반짝. 그러니까 정부가 자꾸 대출해줘가지고 그냥 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대출 없으면 끝난 겁니다, 시장. 제가 볼 때.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금리 인하 된다고 얼마나 그 친시장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는데, 경제를 모르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래야 자기들 거 터니까? 뭐 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책임감 없이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물론 저도 뭐 어쩌다 맞추다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냥. 자, 부산 아파트 제목 잘못 썼는데 죄송한데요. 이게 제일 중요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서울 수도권 연도별 아파트 거래량이래요. 써놨잖아요. 이게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이거, 저 수도권을 바꿨는데, 미안합니다. 보시면 어때요, 그림이 여러분? 이게 영끌할 시절입니다, 영끌할 시절. 빡! 올라갔죠? 이때, 여기 보시면, 이 서울은 영끌한 게 이 2015년에 보다는 덜 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올라갔어요. 지금 2022년 1월, 23년 1월부터 쭉 올라갔어요. 올라온 게 어때요, 여러분? 수준이. 서울 같은 경우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못해요, 수준이. 그러면 이제 정말 심각한 거죠, 제가 볼 때. 더 올라가려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줘야 되는데 지금 갭이 너무 발생했습니다. 전세도 지금 정부가 전세 대출 5억 유주택자 전세 대출로 이게 전세값을 버티고 있는 거지. 전세 대출 그거 조금만 줄이면 집값 그만큼 바로 빠지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 대출의 이자가 그나마 정책금리에서 조금 싸다고 하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실질소득이 주는데 이 거의 미친 수준의 주택가격을 받칠 수가 있나요? 저는 못 받친다고 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주택가격이 이제 재조정 이제 들어간다. 근데 잠시 반짝일 수는 있습니다. 반짝이는데 또 어떤 거 나오겠죠? 미분양 양도세 한시적 감면. 그것도 반짝하고 힘 못 씁니다. 반짝할 때 너무 또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강남의 하락 거래가 지금 심상치 않게 나타납니다. 중요한 건 매물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 볼게요, 여러분. 매매 물량 가속화, 거래는 역으로 감소. 전세가 굳이 버티거든요. 전세 가격 갖고. 이것도 사실 언론의 힘이 큽니다. 언론이 그냥 보도 안 내면 지금 전세 가격이 차분하게 안정되고 역전세 아시잖아요. 역전세 난리 날 뻔했던 거. 근데 그거를 갖다 정부가 틀어막은 거죠. 또 전세 대출 풀어줘가지고 그냥 대출밖에 없어요. 이게 빚을 막으면 결론은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볼까요, 여러분? 어떤가 매물이 지금 7만 7천 건 얘기한 지가 엊그제인데요. 지금 7만 8천 건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올라가는 거. 시장 완전히 분위기 바뀐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언론에서 뭐 어디가 오르고 이런 약간 기자 같지 않은 분들이 신고가만 기사 쓰는 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분들이 갭 투자 안 하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사를 쓸 수 있는지 양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UPI의 그 기자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좋은 자료를 줬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건데 미리 기사가 내신 것 같은데 강남의 거래 하락이 큰 것들이 많다는 거를 다 소팅해가지고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거 따로 영상
바로 내일이나 모레 이건 올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갖고. 강남이 어떤 상황인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보세요, 여러분. 77,557건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세 뭐 얘기하는데, 여기 전세 어때요, 여러분? 전세 매물 3만 건대에서 계속 좀 늘어났습니다, 도리어. 그럼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 전세 물량들이 지금 매매 물량으로 다 올라간 거예요. 팔릴 때 팔려고. 근데 안 팔리는 거예요. 전세를 넣으면 못 팔잖아요.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전세 물량이 더 줄지 못해요. 왜? 안 팔리니까 전세라도 놔야 되니까 계속 오가는 속에서 지금 가을철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기사는 어떻게 떠요, 여러분? 4월에 비해서 이렇게 떠요. 아주 안 좋은 기사죠. 7월이요, 7월. 7, 8, 9, 10, 4개월 동안 주택가격이, 전세 매물이 유지되고 도리어 전세 물건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사를 똑바로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 물론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이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 희소성이 있는 신축주택, 그 신규 입주하는 데들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0% 맹신할 필요 없어. 그 언론기사 믿으시면 안 되고요. 현장 좀 많이 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창원 누가 말씀 주셔가지고 제가 올렸는데요. 다 보여드리면 뭐하고, 창원 성산구입니다. 그 성산구인데, 그림이 어때요, 여러분? 아마, 봄, 여름, 가을은 좀 강세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락거래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토부 실거래가 가지고 제가 뽑은 거니까, 우리 구독자분이면 아실 텐데, 창원도 이제 분위기가 꺾이고 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성산구만 있는데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UPI 그 기자님 자료하고, 창원이나 이런 몇 군데, 요 데이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시장 상황 지역에 알 수 있도록 요거는 제가 내일이나 모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자, 그렇게 하시고 시장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결론적으로 많이 급변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F4 수장들이 말이 좀 바뀌었다고. 그죠? 이거를 우리가 체크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구독자분들은 샵하시니까 다 체크하셨을 거예요. 안 하던 말을 하잖아요. 추경호. 이 양반이.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기준금리가 예전처럼 다시 1%대로 떨어져서 이럴 거는 생각도 마라. 경고를 드리겠다. 위원장도 부채 상환 비율, 이거 전세대출 DSR 들어가면요.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더 크게 터집니다, 일이. 다 최근 일이에요. 10월 10일이고.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부채 유관기관과 공조해서 뭐라 그래? 선제적인 대응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은행들에서 금리 올리는 거, 조달금리도 높아지니까 놔두겠다 이거 시장에다 맡겠다 이거. 억지로 집값 안 떠받치겠다 이거. 더 떠받쳤다가는 이 정부는 투기꾼 도와주는 정부를 오판받아요. 더 이상 그러면 안 되죠. 다행히 스탠스를 바꿨는데 그나마 이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약세로 돌아간다고 저는 더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시장이 이제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또 정부가 또 가계대출 뭐 얘기하고 임차인 코스프레하고 이러면서 또 대출 풀면 이건 지금 세수가 60조가 펑크가 났는데 도저히 그럴 여력도 없다고 보고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국가 국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현재 이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뻔히 망할 거 알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까지 그렇게 모렴치한 분들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정도 어떤 지위에 계시면 국가 국민을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론은 아까 워딩에서 답이 나온 겁니다. 앞으로 가계부채 펑펑 튀기는 뭐 이거를 더 이상 받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크도 많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절대 지금 시장에 휘둘리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공공분양 체크하시고 전략적으로 가시고 민간 분양은 아까 말씀드린 중도금 대출 금리가 만만치 않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주택 가격이 정상 가격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면 조정이 오면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리하게 욕심내지 마시고 우리 실거주 플러스 알파가 돼야죠. 실거주 없이 투자 욕심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여하튼 또 겨울이 이제 다가오니까 몸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말씀 올린 대로 그 내용은 정리해가지고 바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좋아요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좋아요만 해주셔도 그렇게 좀 많이 이렇게 좀 노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팩트만 말씀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행복한 한 주 되시고 다음 영상 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